1986년 5월 19일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한 쌍의 신혼부부가 오키나와 섬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신혼여행이라 함은 둘이 정식적으로 처음 하나가 돼서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둘만 가게 되고 거기에 사람이 끼게 되면 좀 민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남편 카미야는 자신의 신혼여행 자리에 아내의 친구 3명을 초대해 함께 갑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때의 아내, 자기 친구들 3명이니까 크게 기분 나빠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남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 남편 카미야, 1939년 일본 센다이시의 대학 교수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식구는요, 너무너무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카미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 가족 고비가 찾아와요. 아버지가 정당 활동에 몰래 참가했다가 정치범으로 수감이 된 거예요. 정치범. 아니, 아버지가 대학 교수,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경제권이 아버지한테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체포됐으니 돈 어떡해요. 살림하던 어머니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남겨진 두 아이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 엄마는 일하랴, 집에 오면 살림하랴, 아이들 돌보랴, 고생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도 한때 잠깐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바깥 사회생활을 시작하더니 바람이 났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딱 이때쯤에 감옥에 있던 아버지 풀려났네. 이 아내 입장에선 어떡해요. 에라이 모르겠다. 애고 나발이고 남편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가정에 아이까지 다 버리고 도망간 아내, 새로운 남자와 잘 살았을까요? 그러면 세상 너무 불공평하죠. 자기 가족, 자식들 버리고 간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당연히 이 아내, 곧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다 버리고 도망 나왔는데 버림까지 받았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애들은 또 날 어떻게 생각할 거며. 그때서야 모든 게 후회가 되면서 나 그냥 죽을란다. 다량의 수면제를 삼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때 카미야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낸 뒤 가정 형편은 완전히 꼬꾸라져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뿐만이 아닌 밖에 나가 막노동, 일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카미야는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더 이상 배움은 의미가 없다. 나 도쿄로 갈란다. 그리고 도쿄의 한 오디오 가게에 취직합니다. 그렇게 도쿄에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잘렸다가 다시 취업했다가 그만뒀다가 반복.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한 직장의 관리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사이 그에겐 2번의 결혼 경험도 생겼죠. 자, 이 문장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번의 결혼. 눈 깜짝할 사이 1985년 연말이 왔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회계 사무소를 하나 차리고 운영하기 시작해요. 출근할 때 항상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이때쯤 그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때 술집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리사코. 첫눈에 반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알고 지낸 지 6일 만에 카미야는 그녀한테 청혼해요. 우리 결혼하자. 6일 만에. 리사코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바로 1986년 2월 이 두 사람 결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고속 깜짝 결혼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그리고 3개월 뒤인 5월 그들은 못 갔던 신혼여행을 가자, 오키나와로 가자. 이 다음 이어진 상황이 바로 맨 처음 보여드렸던 오키나와 신혼여행, 이 상황으로 이어져요. 오키나와에 도착하고 다음 날인 5월 20일 그녀의 절친 3명 친구가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총 5명은 놀러 이시가키 섬으로 향하죠. 여기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이때 리사코, 남편이 날 위해 챙겨준 영양제, 알약을 하나 먹어요. 그리고 약 30분 후인 11시 40분경 갑자기 카미야가 막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하더니 아, 여보 어떡해? 나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냥 와버렸어. 아, 큰일 났네. 오늘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서류가 오사카 본집에 있어. 아, 어떡하지? 나 따로 집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카미야가 일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니 이때 아내와 친구들 어떡해요? 아, 알겠어요. 돌아가야지 뭐 어떡해. 이때 카미야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올게. 여기서 친구들과 좀 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결혼 3개월 차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와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카미야가 본집으로 돌아가고 남겨진 아내 리사코와 친구들 3명은요. 좀 놀다가 3시간쯤 지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딱 도착해서 이 친구들이 리사코를 보는데 약간 뭔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야, 리사코 괜찮아? 아니, 애가 막 몸에 땀을 막 줄줄 흘리고 눈도 약간 풀려있고. 아, 나 몸이 좀 이상하네. 손발도 저리고 온몸에 힘도 없고 감기가 왔나? 숙소 가서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런 리사코의 말에 친구들도 아, 감기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호텔방으로 가는데 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상태가 더 심해져. 전신 경련과 호흡 곤란까지 나타납니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되니 이 친구들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바로 도움 요청, 구조차가 도착하고 리사코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가는데 아, 시간을 너무 지체했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녀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호텔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이 소식은 모든 일을 끝내고 공항에 대기 중이었던 카미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놀란 그는 바로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죠. 카미야는 아내를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을 거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둘 결혼한 지 3개월 차 된 신혼부부였다는 겁니다. 리사코의 죽음에 약간 의아함,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혼여행에 따라갔던 리사코의 친구들. 그래서 결론은 리사코 부검 들어가요. 도대체 왜 죽은 건지. 솔직히 이 부검이라는 게 친구들이 막 부검하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녀의 남편인 카미야가 극구 반대하면 부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 카미야 흔쾌히 본인도 오케이 해요. 부검해라, 부검하자. 부검 결과는 리사코 내부 장기에 병리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심장 부위에 약간의 충혈이 있다. 아무래도 사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부검이에요. 이 부검이가 되게 숙련된 오래 한 전문 부검이었대요. 원래대로라면 앞서 언급한 부검 결과가 끝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검이의 촉이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심장 색깔도 약간 변해있고,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게 부검이가 남편 카미야한테 아내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병의 전문 용어까지 언급하며 말했는데 이 남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아, 그래요? 장기는 모두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신 거 맞죠? 이게 무슨 개소리지? 여러 가지로 뭔가 찜찜했던 이 부검이가 몰래 조용히 리사코의 심장에서 나온 혈액 30ml 정도를 따로 빼가지고 남겨놨던 거예요. 이 사건 뭔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5월 말 오사카에서 리사코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포착돼요. 보니까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다 리사코 쪽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 남편 카미야의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이상함을 느꼈던 건 신혼여행을 같이 갔던 새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계속 이상하니까 안 되겠다. 언론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수사 좀 해달라고. 사실 이 친구들은요,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남편 카미야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 이 세 친구는 리사코의 제일 친한 오래된 절친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리사코는 늘 건강했던 친구인데 어제까지 멀쩡했던 애가, 아침까지도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근경색? 왜?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리사코가 먹은 거 우리도 다 같이 먹었는데 우린 괜찮은데? 그럼 리사코가 혼자 먹은 게 있나? 이렇게 막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문득 떠오른 겁니다. 아 맞다. 사건 당일 정오쯤에 리사코 영양제라면서 캡슐 알약 하나 먹지 않았어? 아 알약!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카미야 리사코를 만난 지 6일 만에 결혼하자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남편 가족, 남편 지인들 아무도 안 와? 또한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 표정이 뭐 이렇게 평온해?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찰, 언론 모두 이 카미야에게 집중 조사 시작합니다. 봤더니 이 카미야 회계 사무소 하나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네. 3년 동안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게 없네. 거기다 카미야는 사람들한테 자기 공인 회계사라고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인 회계사? 명단에 지 이름 없는데 걔 구라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카미야, 리사코가 첫 결혼이 아니야. 앞서 두 번의 결혼을 더 했었네. 리사코까지 하면 3번.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와 결혼한 3명의 아내 다 죽었네. 와, 어쩜 이렇게 사망 사유도 다 똑같아. 모두가 다 심장 이상, 심근경색이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21살 간호사였죠. 갑자기 심장 문제로 죽습니다. 두 번째 아내 나스에 결혼 1년 만에 신부전으로 또 죽습니다. 세 번째 아내 리사코 결혼 후 3달 만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죠. 불과 5년 만에 3명의 아내가 연이어 다 죽은 거예요. 이것부터가 내가 다 죽인 거예요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아내 천만엔 보험에 가입을 했었네. 여기서 천만엔 하나로 한 8,9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아내 죽고 이 큰 돈을 다 받았네. 아, 보험금 냄새가 난다. 리사코 조사해 봤더니 4개의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녀가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금 총액이 무려 1억 8,500만 엔이나 됐습니다. 여기서 1억 8,500만 엔. 아, 그냥 들어도 상당한 것 같죠? 하나로 1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인 나 카미야 거. 보니까 이 보험들 몇 개는 갱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갱신, 연장 이거를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18만 엔 정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18만 엔 하나로 한 16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죠. 카미야 회계사무소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16만원, 18만원까지 내면서 갱신하고 연장하고 이 보험금까지 또 지가 다 내고 있었네. 소득 신고할 게 없을 정도로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보험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거기다 보험 하나는 리사코가 죽기 20일 전에 들었어. 이거 들고 20일 만에 아내 죽었네. 뻔하잖아요, 이거는. 리사코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히 나 아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16억 줘. 16억 달라고 얼른. 좋다고 찾아왔죠. 하지만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큰돈 같은 경우엔 보험사도 빡빡하게 조사 다 들어갑니다. 그냥 거저 안 줘요. 보험사도 이상함을 감지 못 주겠다며 배상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놈 대단해요. 그만큼 애가 막 타는 거죠. 카미야 바로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걸어버립니다. 1심에서 보험사가 져요. 하지만 그래도 못 줘, 안 줘.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카미야의 보험 살인, 보험 사기 소식들이. 실제 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놈이 한 잡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신만만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안 한 일을 한 것처럼 보도해서 굉장히 불쾌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험 가입만으로 잡아 넣을 순 없는 거잖아요. 경찰이 정확하게 이놈을 잡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이놈의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이었어요. 카미야는요, 리사코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오기 시작, 사망하기까지 저는 오사카 공항에 있었습니다. 같이 없었어요. 자기가 없을 때 이상 증상, 사망 사건까지 일어난 건데 난 억울하다. 그리고 자꾸 제가 아내한테 줬던 알약을 들먹거리는데 그 알약 먹고 바로 이상 증상이 나온 게 아닌 2시간에서 약 3시간 정도 지나 이상 증상이 나왔습니다. 먹고 이렇게 오랫동안 잠재돼 있다가 나오는 독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카미야의 주장을 어떻게 꺾어야 할까? 자, 여기서 잊고 있었던 누군가가 다시 나타납니다. 리사코를 부검했던 부검이 이상함에 심장 혈액 30ml 몰래 보관하고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이 부검이는요, 독극물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실험도 많이 했어요. 이 혈액 속에 뭔가 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독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리 실험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본 도쿠 대학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실험과 비교를 거쳐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리사코 혈액 속에 있는 독극물을. 그건 바로 아코니틴, 중추신경을 흥분, 마비,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심장에 큰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보면 옛날에 화살 사냥할 때 화살 끝에 독 바르잖아요. 옛날에 그걸 이 맹독성 식물, 투구꽃, 이 꽃에서 나오는 아코니틴 독을 발라가지고 사냥 많이 했었다고 해요. 투구꽃에서 나오는 독극물. 이 아코니틴에 중독된 사람은 팔, 다리 저림 증상을 느끼다가 호흡 곤란이 오고 한다는데 이 증상, 리사코 증상과 똑같죠.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이 카미야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꽃집에서 투구꽃을 무려 69그루나 샀었네. 이후 카미야가 월세방을 하나 빌렸었는데 그 방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었네. 바로 그 월세방 정밀 조사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그 방 안에서 아코니틴, 독극물 검출됩니다. 이런 결정적인 단서로 1991년 7월 1일 경찰은 카미야 체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아니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투구꽃 산 게 왜요? 그리고 아코니틴에 중독된 증상과 그녀의 사망 전 증상이 비슷하다고? 내가 안 했다니까요. 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다른 사람이 그럼 매겼나 보지. 그녀에게 이상 증상이 발병되고 사망하기까지 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라는 이 주장을 어떻게 꺾어야 하나.
여기서 아코니틴, 독극물은 1g만 섭취해도 약 30분 만에 사망할 정도로 즉사할 정도로 되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카미야와 헤어진 후에 2~3시간이나 지나 사망했어요. 아무리 수사해도 이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준 알약을 먹고 그 이후에는 뭐 먹은 게 없다는데 이놈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미스테리를 경찰 절대 풀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체포된 후에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밥 엄청 잘 먹고요. 막 웃고요. 시종일관 부인만 하면서 오히려 아니 나 나가면 그 아코니틴인가 니코틴인가 뭔가 그거 한번 사봐야겠어요 라면서 너스레까지 떨었었대요. 이놈은요 리사코 앞으로 든 고액의 보험 그거는 앞서 두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 너무 걱정돼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잘못이냐. 아내를 또 잃을까봐 그런 건데 이렇게 그걸 죄로 몰아버리면 무서워서 보험 들겠나. 그는 죽을 때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이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주요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한 어부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카미야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이어서 카미야 사진이 딱 나오는데 보자마자 이 어부는 저 사람 우리 손님 아닌가? 이 어부가 카미야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카미야가 나한테 생선을 대량으로 자주 사갔거든. 그것도 딱 하나의 생선만. 뭐? 보거를 그렇게 사갔다니까? 귀여운 모양의 보거, 하지만 맹독이 포함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고로 사망한 사건들이 꽤 있는데 그만큼 전문적인 요리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 결과 이 카미야는요 약 2년 동안 이 어부한테 최소 1200마리의 보거를 산 게 확인됐습니다. 1200마리. 이러니 이 어부가 기억 못하는 게 이상하죠. 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립니다. 그리고 경찰 바로 부검이한테 이 사실 알렸고 이 부검이가 혹시나 싶어 투구꽃 독극물인 아코니틴과 보거에서 검출되는 테트로도톡신 이 독을 딱 맞짱 뜨게 해봤더니 독으로 독을 공격한다더니 이 두 독소 사이에 어떤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러더니 독극물 발병 발병 시간이 지연됐네. 30분 만에 증상 나와야 되는데 진짜 리사코처럼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살살 중독 증상이 나와. 이게 대박인 게요. 앞서 언급했던 월세방 여기에서 카미야가 이 두 독을 가지고 막 부검이가 했던 이런 실험을 일반인이었던 자기가 막 한 거예요. 아내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몇 년 동안 생쥐에다가 막 살인 연구를 그러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학자로서 이런 연구를 하고 했다면 새로운 걸 알아냈다면서 명예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걸 살인 목적으로 새로운 걸 발견해내고 몰래 썼기에 일반 널리 알려진 사실들로 조사하는 경찰, 검찰은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 한 전문가는 이거 노벨상감이라고, 이거 자체 연구비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인데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놈은요 이렇게 월세방에서 독극물 이 알약을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세상 선한 얼굴, 세상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몸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거 먹어. 라면서. 만약 당시 경찰 친구들이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만약 부검이가 30ml의 혈액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일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들 카미야는 의심했겠지만 증거가 없어 어찌할 수 없었겠죠. 1994년 카미야 재판 시작. 이런 앞서 모든 증거가 나왔음에도 그는 억울하다 주장해요.
보거는 식품회사 차리려고 산 거였다. 투구꽃은 이뻐서 샀다. 자신은 아내를 독살할 생각 해본 적 없다. 하지만 판사 바보가 아니거든요. 억울하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결론은 무기징역 나옵니다. 이놈은요 바로 다시 상소해요. 하지만 그대로 무기징역. 그러니까 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응, 너 무기징역.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옥중에서 두 권의 책까지 써요. 책 내용은 나 억울해요 이거예요. 하지만 온통 다 거짓말뿐인 그 책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다 2012년 11월 생각보다 오래도 살았어요. 73세 때 옥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일본에서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무슨 아내를 죽이겠다고 보험금 타겠다고 독과 독을 섞어가지고 막 느려진다는 걸 알아내고 막 연구를 했어. 아내 죽이려고. 아니 인상은 너무 선해 보이잖아요. 눈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의 속을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선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